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토록 허무한 기분이 들까? 외로움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겪은 소외의 경험, 자녀들과의 거리, 성공한 친구들조차 겪는 허무함을 떠올리며 결국 혼자인 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스치기도 합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로서 부부 사이의 갈등, 가족 간의 대화,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괴로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분법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정상이고 당신은 이상하다. 나의 말은 옳고 너의 말은 틀렸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 내어주는 타협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엔 마음이 조금 텅 빈 듯합니다. 별일 없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요. 그럴 때는 괜히 이유를 찾기보다 그냥 그런 마음도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애써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조금씩 흘러가는 감정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 이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딱 떨어지는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 물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인생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자 이근우, 출판은 책들의 정원입니다. 이근우 작가의 글은 단정하지 않고 조용히 물음을 던지는 글입니다. 답을 주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자고 손 내미는 느낌이랄까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밀어붙이지도 않고요. 말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가볍지 않지만 부담 없이 다가오는 글입니다. 질문은 남고 답은 없어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산다는 건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 형, 이제 추위는 다 간 모양이지?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을 보면 봄이야. 셔려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형이 하나 있다. 지금은 강남 시니어타워에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 내가 전화에 말을 걸면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한다. 자식도 떠나고 나면 다 소용이 없어. 품 안에 자식이나 자식이지. 이 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대사를 녹음기에 틀어놓듯이 반복한다. 내가 알기로는 아들 삼형제가 모두 미국에 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효자고 셋이 번갈아 가며 한국에 나와 아버지와 얼마간 지낸다고 하니 역시 효자다. 게다가 이 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불편할 게 없다. 10여 년 전까지는 본인도 미국에서 살았는데 형수의 주정으로 귀국하여 두 부부끼리 지내다가 형수님 먼저 타계하셨다. 그때 삼형제가 저희와 다시 미국으로 가시죠 라고 했으나 형은 가지 않겠다고 막무가내였다. 자식 입장에서 혼자 남은 나이든 아버지를 아파트에 두고 가기가 불안해 의논한 결과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 시니어타워에 입주시켜 요양보호사의 보살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 너 애들이 차 타고 드라이브 하자고 하거든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 말 또한 형이 습관처럼 지겹게 하는 말이다.
사연인 즉 아파트를 팔고 시니어타워에 입주시키던 날에 삼형제가 아버지에게 산책하러 가자고 했단다. 형이 아서라. 엄마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산책은 무슨 산책이니 관둬라라고 말했는데 아들 셋이 그럴수록 기운을 내셔야지라고 끌고 가더니 이 집에 자기를 버리고 가버렸단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식이 찾아와 어디 산책이나 여행을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 나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듣는 입장에서 아들 셋이 너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아는 바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아마도 형은 형수가 떠난 후 자식마저 미국에서 있으니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 엄습해오는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 이런 사연을 만들어 나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 짐작해 본다. 노인은 고독하다. 왜 그럴까? 노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나 내 생각에 고독이란 원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다. 노인만 고독할까? 아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안락한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어느 날 편안한 세계를 뒤로하고 밖으로 쫓겨났으니 아마도 그때부터 고독했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는 걱정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밖으로 나와서는 일거수일투족이 내 몫이고 걱정거리다. 어릴 때는 근심과 고독을 겪어도 시원하게 울고 나면 풀린다. 나는 학교에 다니던 중 요즘 말로 왕따가 된 적이 있었다. 학급 친구 가운데 누구도 내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때 외로움을 느꼈지만 5살 먹은 애처럼 교실에서 엉엉 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오래된 미루나무에 기어 올라가 남몰래 한참을 울었다. 이후 나이를 먹어가며 때때로 고독을 느끼기는 했으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한창 바쁜 생활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급히 허덕이다 보니 고독을 1순위로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더 나이를 먹고 삶의 가장 치열한 순간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고 나니 이제야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 내 곁에는 늘 떠나지 않는 고독감이 항상 머물고 있다. 젊을 때처럼 특정한 순간에 느껴지지 않고 매일, 매 시간에 느껴진다. 곁에 사람이 있어도 고독하고 사람이 없으면 더욱 고독하다. 그러니 노인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고독이라 하겠다. 오죽하면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이라는 책도 있지 않던가. 이 소설의 주인공인 100살 먹은 노인은 양로원에 앉아 죽을 준비나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며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고독을 이겨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나이를 먹으면 딱히 외로워야 할 상황이 아닌데 불쑥 쓸쓸한 감정이 무의식을 뚫고 올라와 버린다. 그럼 나는 어떻게든 즐거운 기억을 찾는다. 잊고 있었던 일화가 하나 생각난다. 친구의 연애사다. 이 친구는 여자친구를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주변에서는 결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언제 국수 먹여주냐고 조르기도 했다. 그러던 그자 하루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찾아와 하소연을 한다. 자였단다. 그래서 고독한 심정을 달래기 위하여 나를 보러 와 놓고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도 지금쯤 내가 많이 보고 싶을 거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신다. 그래도 친구에게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합리화라도 해야 헤어진 후의 고독을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무엇 때문에 헤어졌는지 궁금하던 차에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여자친구가 먼저 이별을 선언해 놓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마당에 충고 하나 해도 좋겠냐고 물었단다. 해보라고 했더니 앞으로 목욕 자주 하세요란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웃기지도 않은 마지막 발언 덕분에 우리는 잠시 고독과 비통이란 감정을 이 순위로 물러나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신부 이름을 보니 예전 그 여자친구다. 우리는 예식장에 몰려가 성대하게 축하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찾던 여성이 발차기를 거두고 결혼까지 결심했으니 얼마나 잘된 일인가. 얼마 후 집들이를 위해 몰려가서는 그의 부인에게 짓궂게 물었다. 재수씨, 이제 이 친구 목욕 자주 하나요? 이 말로 여러 번 골려 먹었으니 코미디의 연속이다. 쥐꼬리만한 추억이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보니 한동안은 고독에 깔려 죽지 않겠구나 싶다. 아직은 나를 즐겁게 할 추억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즐거우니 이걸로 됐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비정상. 날이 풀리던가 싶더니 갑자기 여름이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무더위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 날씨라는 놈은 참 이상도 하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이리 뜨거우니 어떻게 해야 변화무쌍한 장단에 맞출 수 있을지 답답하다. 날씨와 소통할 방법도 없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협상을 청해봤자 내 말은 듣지도 않을 모양새다. 결국은 내가 나와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일말의 망설임 없이 얻어냈다. 억울하다. 하지만 어쩌랴. 이것이 자연의 고집인 것을. 소통과 타협이라는 말은 쓰기는 쉬워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렵다. 병원에서 인간관계로 고민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여럿 만나보면 이상하게 공통점이 보인다. 바로 소통과 타협이다. 좁게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넓게는 사회 불특정 다수와의 인간관계가 결국은 소통과 타협으로 해결된다. 하루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 배우자 때문에 죽겠다며 찾아왔다. 아내가 자기 말은 듣지도 않고 갈등만 유발한다는 불평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 아내는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아내를 불러 따로 상담해보면 아내 쪽에서도 똑같이 호소한다. 남편이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상담에서도 답이 없으면 바로 이혼할 계획이에요. 같이 산 세월이 수십 년은 되었을 부부로 보이는데 이렇게 맞지 않는다니. 그동안 어떻게 사줬냐고 묻자 답변이 돌아온다. 그야 애들 결혼은 시켜야 하니까 참고 살았죠. 부부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한다. 아버지가 정년 퇴임하기 전에 빨리빨리 식을 치르라며 부추기고는 이제는 부모로서 할 일을 마쳤으니 서로 헤어지든 말든 결판을 볼 때가 왔다는 것이다. 평생 부딪히며 갈등하던 부부가 처음으로 뜻을 모은 일이 어쩌면 이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주장하고 있다면 대화가 끊긴 가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대화가 소통이나 타협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나는 정상이고 상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말은 바른 소리인데 상대의 말은 허튼 소리라는 인식이 확장되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모두 이상하다는 논리로 빠지기 쉽다. 정상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하나는 통계적 의미로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정상이겠다. 이는 정상을 양적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은 질적인 의미에서의 정상으로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정신의학자도 있다. 흔히 생각하는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이상한 부분을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등장한 부부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 반대로 생각하자면 두 사람 모두 조금씩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도 하겠다. 가장 가깝게 정을 나누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의 이상한 지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다수가 모여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가 복잡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부부는 서로 대화를 참 많이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아내에게 털어놓으면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잘못했네. 김대리에게 가서 사과해. 남편은 해결책을 몰라 꺼낸 말이 아닌데 아내가 정답풀이만 해대니 속이 부글부글 끓는단다. 이제는 아내로 보이지도 않고 엄한 선생님 같이 느껴져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영 불편하게 느껴진다. 아내는 아내대로 불만이다. 나는 옳은 소리를 했는데 욕만 먹는다며 그럼 애초에 왜 말을 꺼냈냐고 한다. 대화가 이어지기는 했으니 상처만 남았으니 하지 않으니만 못했다. 상처받지 않으면서 소통할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부가 서로 불만을 털어놓으며 괴로워하듯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갈등은 제대로 된 소통이 부재해서 발생한다.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의 대화 방식이 옳으며 상대는 답답한 소리만 한다고 여겨서 그렇다. 여기에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사고, 감정은 올바르고 상대방의 행동이나 사고, 감정은 항상 이상하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 그러니 대화 방식에서 타협을 보는 수밖에 없다. 들어달라는 말은 들어주고 해달라는 말은 해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위로나 하고 있으려면 영 어색해요. 그런 말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죠? 라고 하지만 소중한 배우자가 듣고 싶다고 하면 해주고 말 일이다. 돈이 드는가 힘이 드는가. 반대로 저 사람은 정답만 말해서 미워요 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요청해야 한다. 나는 위로와 칭찬이 듣고 싶다고 말이다. 원하는 바를 알려주지도 않고 상대가 알아서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기적이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문제. 나는 자녀들과 한 집에 모여 살고 있다. 아이들이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한 지붕 아래에서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지내는 셈이다. 가끔 온 가족이 모여 한 끼 밥이라도 먹는 날이면 이러저러한 주제가 이야기거리로 나온다. 그런데 서로 주장이 달라 합의된 결론 따위는 나지 않는다. 한 번은 나와 아내, 큰아들이 TV를 보다가 말이 길어졌다. 출연자 몇 명이 함께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 일정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며 갈등이 불거진 참이었다. 화면을 보던 나는 사람 생각이 다 똑같을 리가 없지라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환자를 보는 정신과 의사다.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이 나를 찾는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요라고 주장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이 붕어빵처럼 모두 똑같다면야 정신과 의사가 대신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나 된다고 하니 성격의 개수도 75억까지는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정신과 의사 노릇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이를 듣던 아내가 반박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저래. 여행 가서 유명한 관광지를 안 둘러보면 큰일인 줄 알아. 아내는 사회학을 전공했다. 가족이나 사회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는 부류다. 나는 개인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보여주려는데 아내는 자꾸만 딴지를 건다. 아무리 개인 중심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말이다. 옳은 말이지만 나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 내가 한창 공부할 때 크게 유행했던 프로이트나 융인이 하는 가설을 끌어온다. 나와 아내가 간만에 의견차를 벌리며 입씨름을 이어가는데 큰아들이 끼어든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나요? 그렇다. 큰아들은 경계 없는 우주를 논하는 천문학도다. 우리 두 사람의 토론을 단칼에 평정해버리는 일각이 있다면 이 천문학도의 난해한 이론이다. 요즘 천문학은 내가 젊었을 때와는 아예 다른 분야가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몇 세기 동안 걸쳐 발전하던 수준의 성과가 단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다. 증거를 찾고 가설을 증명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눈이 부실 정도다. 게다가 다루는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한 우주공간, 빅뱅이라는 현상을 통해 태양계가 생기고 소멸하는 과정을 다룬단다. 까마득한 옛날에는 인간의 지각에 태양계만 있었는데 지금은 태양계 같은 공간이 수백, 수천 개도 넘는다고 하니 어마어마하다. 큰아들의 일장연설을 듣다 보면 그런 빅뱅 이전의 우주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든다. 우주가 특정한 시점에 탄생했다니 그럼 그전에는 본래 우주가 없었단 말인가? 없었다면 무라는 뜻인데 가만히 보면 무 자체가 존재 아닌가? 이쯤 머리를 굴리다 보면 골치가 아프다. 역시 우리 내외의 언쟁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천문학자의 말밖에 없다. 비록 사회학자와 천문학자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개인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고민이 얕았던 것은 아니다. 정신학을 공부했다면 학생 때부터 품어왔을 법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련의 시절 마음은 본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대인관계 갈등이나 고통을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 어쩌다 임상적으로 풀지 못할 일이 생기면 주임 교수에게 도움을 청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주임 교수란 인물은 참 독특한 면이 있었다. 그는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내가 만난 최초의 정신과 의사이자 스승이었다. 나는 의과대학 졸업반 때부터 수련의를 마칠 때까지 주임 교수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를 떠올리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질문을 하기가 두렵다는 점이었다. 호통을 친다거나 해서 달리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질문을 하나마나 똑같다고 생각했다. 질문 내용에는 관계없이 그는 항상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그건 내 문제다. 처음에는 퍽 용하다고 느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사고,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같은 설명을 들어도 듣는 이가 자기의 감정과 경험 수준에서 받아들이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들 누구도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스승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 그건 내 문제다라는 말을 연발했다. 차차 나는 정신과 의사 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며 겉멋이 들었다. 친구나 환자를 만나면 나도 그래. 그건 내 문제다 하고 흉내내기 시작했다. 설익은 풋사가처럼 스승의 말을 따라하던 내가 그 말의 참뜻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다. 우연히 어떤 큰 스님의 유라를 듣게 되었는데
그 큰 스님이 내 스승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어느 젊은이가 수양을 하기 위해 큰 스님 밑에 제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큰 스님의 별명은 몽둥이 스님으로 제자가 무엇을 질문하기만 하면 질문 한 가지에 몽둥이 10대를 때렸다. 속이 상한 제자가 맞아봤자 얼마나 맞겠나 싶어 질문을 하고 또 했다. 결과는 매만 실컷 맞고 좋은 말씀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웃절에는 한 가지를 물으면 10가지를 대답해주는 큰 스님이 있다고 했다. 제자는 이웃절을 찾아가 매 맞는 일을 하소연하면서 가르침을 주기를 청했다. 이웃절의 큰 스님은 이런 내력을 다 듣고 나더니 갑자기 몽둥이를 흔들며 탄식했다. 너를 사랑해서 깨우치라고 그렇게 두들겼는데 미련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게는 이웃절에 큰 스님이 계시지 않았고 나는 수련을 마칠 때까지 주인 교수님께 그것은 내 문제다라는 대답만 하염없이 들어야 했으나 그때까지도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다.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스승님의 말씀을 일제유심조로 풀어보기도 했으나 명쾌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큰아들에게 생성이니 소멸이니 하는 이야기를 주워들었던 탓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아무것도 없던 데서 빅뱅을 통하여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하니 이는 무에서 유가 탄생한 셈이고 사람도 그렇게 따지자면 원래 없던 존재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뿐이다. 일체 유심조도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인데 원래 내가 없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은 진작 생겼어야지 이제 와서 늙음하기 떠오르다니 나는 한참 멀었구나 하고 자조했다. 이제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갈 시간도 힘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지라 아쉬운 마음만 점점 더해간다. 아내와 내가 토론할 때 단칼에 제압하는 아들의 천문학 이론을 빌리면 이 갈증이 풀리려나. 우주 공간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은 대충 이해가 되나 없다는 그 자체도 존재는 아닐까? 나의 허황된 상상은 무라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난제로 비약한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느냐는 주제는 지나온 세기 동안 여러 선인이 다룬 단골 메뉴로 지금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나와 아내, 또 나와 큰아들의 토론도 궁극적으로는 이 질문에 귀결된다. 성철 스님은 평소에 이 목고라는 화두를 자주 던졌다고 한다. 평생에 걸쳐 앉으나 서나 걸으나 한시도 이 생각을 놓지 않았다고 하니 과연 스님은 이 목고의 답을 찾으셨을까? 그렇다면 알려주시고 가셔도 좋았을 텐데 아직도 그 화두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안타깝다. 김주환 추기경님도 모든 게 내 탓이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무엇이 내 탓이고 너의 탓인지를 세월 속에 던져버리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처럼 유유히 보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도 비온 뒤 뭉게뭉게 피어나는 안개 속에 숨은 생각의 끝자락을 붙잡으려 마음을 재촉해 본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인근에 있는 쇼핑몰에 갔다. 가족과 나들이를 갔는데 한낮이라 산책하기에는 기온이 너무 높아 시원한 곳을 찾느라고 들렀다. 이 쇼핑몰은 가로로 길게 펼쳐진 구조로 4, 5층 정도 되었다. 그러니 한 층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걷고 계단으로 다음 층에 올라가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걷다 보면 하루 운동량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천천히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 길을 반복하여 내려오던 중 쉴 만한 의자가 있어 잠시 걸터 앉았다. 요즘 쇼핑몰은 단순히 옷이나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다. 가족끼리 여가를 보기 좋으라고 별별 시설을 모아놓았다. 영화관에서 어린이 놀이터는 기본이고 애완견을 위한 운동장도 있다. 화려하고 시원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 봤자지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가슴을 스친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맥락일까? 조금 전 식사한 음식점에서 밥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울적한 감정이 불쑥 떠올랐는가? 아니다. 오로지 행복이라는 감정만 드러내는 듯한 인파에 묻혀서 이런 생각을 한 까닭은 문득 내 삶이 허무하다는 심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몇 년 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내며 출간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강연을 했다. 그때 거듭 강조하고 반복했던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소에도 이 말을 즐겼었으며 주변에도 권했다.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날 구멍은 없을까라는 마법의 주문을 생각하라고 일렀던 것이다. 그러던 내가 그 안락한 공간에서 잠시 쉬는 동안 그래 봤자지라며 허무에 잠시 눌렸으니 내가 하고 다니던 말을 내가 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스스로를 꾸짖었다. 다행히도 나를 엄습했던 잠깐의 허무는 사라졌다. 친구 중에 일생을 교수직에 있으면서 후학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이가 있었다. 수많은 논문과 책을 쓰며 바쁘고 보람있게 살았다고 해도 좋다. 많은 후배가 그의 학자다운 삶을 부러워하고 존경했다. 그런 그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업적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성과가 한둘이 아닌데 해놓은 일이 없다니 이해하기가 어렵다. 증거를 나열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되물었지만 그는 시원치 않은 답변만 들려준다. 그래 봤자지. 다 헛된 거야. 허무에 깔린 그에게는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른 한 친구는 젊은 시절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기업에 입사하여 계열사 사장까지 승진하더니 정년을 맞아 기쁘게 퇴임했다. 그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회사는 크게 발전했고 수익도 많이 올랐다. 누구에게 내세우더라도 자랑스러울 전력이다. 그런데 이 친구도 은퇴하고 나서는 집안에만 들어앉아 바깥 출입이 드물다. 한창 일하고 살던 시절에는 회사의 시간을 빼앗겨 모임 같은 데 자주 나오지 못했다고 치겠지만 이제는 남는 것이 시간인데 오히려 얼굴 보기가 더 어렵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털어놓았다. 시간이 남아서 골프라도 쳐볼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회사 일이 바빠서 약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 전화를 다른 데로 돌려서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미리 잡은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고. 이렇게 두세 번 다이얼을 돌리고 나면 우라가 치민단다. 본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는 만사 제치고 오더니 이제는 바쁘다. 선약이 있다며 거절만 돌아오는 신세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괘씸하단다. 그러니 이어져 오는 감정은 분노다. 이 분노를 삼키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진다. 수십 년 전 모 대통령 때 핵심으로 일했던 친구가 하나 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로 곤욕을 많이 치렀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세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자기가 한창 힘있을 때와 권력에서 밀려난 처지에 있을 때 주변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오래전부터 내려온 말인데 막상 그 말이 내 처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나 보다. 한 번이라도 꽃이 지고 난 후를 생각하고 지냈더라면 지금 같은 소외감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화창한 휴일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화려한 쇼핑몰 의자에 앉아 쉬는 동안에 불쑥 나를 엄습했던 허물한 논리적인 설명이나 사전적인 의미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처음이다. 늙고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허물을 경험하기 마련이지만 이왕이면 짧게 겪을수록 좋다. 나는 종종 이런 감정을 터널에 비유한다. 긴 터널도 있을 것이고 짧은 터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긴 터널보다는 짧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감정의 농도가 더 큰 문제다. 긴 터널을 지날 때는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을 떠올리며 그나마 따라가게 되지만 짧은 터널은 그 한 줄기 빛이 손에 잡힐 듯하니 오히려 상심의 정도가 비교될 바가 아닌 셈이다. 내 삶은 어떠했는가? 무엇이 나의 가치관일까? 길고 긴 터널 속에 길을 잃지 않고 나를 지탱하도록 만든 이는 누구였는가? 어처구니 없는 물음이지만 그래도 생각해 본다. 내 마음속에 반딧불을 키우고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최면처럼 읊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채찍으로 나를 꾸짖음으로써 허무가 물러나니 감사하리이다. 오늘의 책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어떤 감정은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어떤 질문은 굳이 답을 찾지 않아도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